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반가운데, 먼저 혼을 좀 내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제가 숙제를 내지 않았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없고요. 숙제 안 냈습니까, 정말? 10번 쓰는 거 없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일단 쪽수에 밀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고요. 솔직하게 있었죠. 보니까 이쪽에는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아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저를 함부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어요. 10번 쓰기 있었어요, 10번 쓰기. 10번이 있었어요. 다른 과목에서도 10번 쓰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헷갈립니까? 어림셈법에서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10번 써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투자 분석 기법 있죠? 지난주에 했던 거. 오늘은 거기에 집중해서 복습을 좀 하고 금융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주제는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자, 이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는, 자, 이거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험의 개념, 이 개념은 이제 위험의 개념만 대답하시면 돼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예요. 그죠? 그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크면 위험이 큰 거고,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작으면 위험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위험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위험이라는 건 아래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 벗어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벗어나는 거라고 얘기하지 손실 볼 가능성이라고 얘기 안 해요.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대박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고, 수익은 그 예상치를 말하는 거죠.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예상치가 수익이고,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은,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을 한다. 수익은 가중평균으로 측정을 한다. 그 예상치를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종류 했죠. 위험의 종류 하면은 사금법인유 했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그 중에서도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을 좀 더 주의해서 봐주시라 그랬고요. 수익률의 종류에서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고,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투자를 한다 그랬죠. 또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해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한 후에다가 예상, 인플레까지 더하는 거, 요 각각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종류까지 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위험 수익 관계도 했죠. 위험 수익 관계. 위험 수익 관계에서는 위험이 커질수록 뭐도 커진다? 수익도 커진다. 이런 관계를 위험 수익 비례관계 또는 상쇄관계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가능한 한 부담하지 않는 것이 좋아서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기법이 있다. 그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기법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이거 위험 관리 기법이죠. 위험 관리 기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또 혹시 이거 안 했나요? 보수적 예측이라는 거 안 했나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고. 혹시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죠? 갑자기 제가 이걸 했나, 괜히 그 왜 있잖아요. 애들 막 야단 쳐놓고 막 그거 막 시켰는데 안 했다고 야단 쳐놓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시킨 적이 없어. 막 뒤늦게 후회하잖아요.
예, 괜히 애만 잡아놓은 거죠. 애만 잡은 거예요. 보수적 예측했습니까? 예, 다음에 또 요거하고 이제 대칭적으로 하는 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맞나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낮게 잡는 거고,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높게 잡는 거죠. 그래서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 예, 그리고 민감도 분석이라는 거 했죠. 감흥도 분석해서 제가 엑셀 얘기했죠. 엑셀 프로그램. 어떤 투입 요소를 바꾸면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바뀌는지 그거 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변수를 확인하는 기법이 민감도 분석 기법이다. 안 했습니까 혹시? 했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달에 했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도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이런 거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위험과 수익에서 이런 내용들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면은 포트폴리오 가기 전에 이제 자산 3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것도 있죠. 평균 분산 결정법.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사실은. 여기 이제 변이계수라는 것도 등장했죠.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똑같은 평균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거,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선택하고, 똑같은 표준 편차일 때는 위험이, 수익이 큰 걸 선택하고, 그런 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었죠. 근데 위험이 크면서 수익도 같이 커버리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랬고요. 그럴 때에는 변이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익률 1%당 위험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킬로미터당 요금이라든가 또는 1인당 소득이라든가 또는 리터당 주행거리라든가 뭐뭐당 하는 앞에 말이 분 뭐로 가는 거예요. 이제 분자하면 이제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뭐당 앞에 있는 말이 분 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소득할 때 인구로 나누잖아, 인구로. 그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든지 이거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이제 부동산 학교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했고요. 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는 그 개념은 분산 투자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뭐예요? 이런 주제들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거잖아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데,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개를 투자할 때 하는 얘기고, 둘만 놓고 봤을 땐 두 개 투자 안에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그래서 상관계수가 어디에 가깝도록? 마이너스 1에 가깝도록, 가깝게. 이게 이제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관계수까지 했죠.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없다 그랬어요. 똑같은 투자 안에 투자하는 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1은 아니라야 돼요. 1일 때 빼고 효과는 있다. 근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높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시간 가치 했죠. 화폐시간 가치에서는 6개 계수가 있죠. 일시불 내가 계수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현재 금액을 알고 미래 금액을 알고자 할 때 일시불 내가 계수표에서 찾아서 숫자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계수표에서 찾아야 돼요? 이거는 일시불 현가 계수표에서 찾아야 되고요. 매기간 불입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목돈, 연금의 이때는 현가 내가 미래가치죠. 지금 이게 미래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 지금은 여기란 말이야. 여기서 지금은 이 시점 있잖아. 우리는 항상 우리 있는 시점에서 그려 나가니까 우리가 있는 시점은 이 시점이요. 이 시점의 금액이 궁금한 경우는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표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푼돈을 묻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푼돈을 묻습니다. 대신 목돈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얘하고는 반대 상황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목돈의 크기를 알려주고 푼돈의 크기를 묻습니다. 위하고는 반대 상황이죠.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여기가 저당상수죠. 저당대출 받았을 때 지금 저당대출 받는 거죠. 지금 저당대출 받아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는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을 때 이 푼돈 크기 계산할 때 이 대부액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를 하면은 원리금 균등액이 계산된다고요. 자, 오늘 금융론에서 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이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 요거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곱한다고요. 이게 요즘은 사실 원리금 균등 상환이 고정금리로 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고정금리로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자동차 할부로 살 때 이거 많이 한다고요. 자동차 할부로 살 때 할부금 총액이 1,000만 원이다. 이걸 30개월로 끊겠다. 나누어서 하겠다 하면은 30개월에 해당하는 저당상수를 곱하면은 요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월이자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상수 표가 있단 말이에요. 표에서 숫자를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 숫자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은 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공식은 알 필요 없이 어떤 경우에 어떤 숫자를 이용하는지 알면 돼요. 제가 공식을 몰라서가 아닌 거 아시죠? 정 궁금하시면은 제가 공식을 써드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복잡하죠? 이런 공식은 몰라도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알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끼고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10년간 15회 때 이후 15회 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때는 연금의 내과계수를 알아야만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 또 연금의 내과계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복잡한 식을 다 외워요. 네 가지를. 이거는 좀 간단하다 그랬죠. 이거는 1 플러스 R에 이거는 좀 외우라. N승 이렇게 되고 이거는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이 정도는 뭐 그래도 할만하다 말이에요. 이 역수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역수관계 있고요. 이렇게 역수관계 있고요. 맞나요? 자, 여기 이제 합의 시간 갖추고 현금 수지 측정했죠. 가유순전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가유순전후. 자, 여기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였죠. 유에서부터. 경비는 경비인데 영업경비.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자만 빼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이자를 많이 빼요. 실무에서는 이자를 많이 빼지만 우리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단은. 다음에 여기 세금은 내는데 무슨 세금? 영업소득세죠. 자, 여기 경비는 영업경비죠. 자, 여기서는 특히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요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감가상각비하고 자본적 지출 이런 것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일단 요 두 가지는 특히. 다음에 이제 매순전후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업수지 계산이고 매순전후는 중요도가 요거보다는 좀 낮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여기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여기는 매도경비 여기는 빚은 요때 다 못 갚은 빚은 처분할 때 이게 처분할 때 매도액이죠. 매도액. 처분할 때 갚아야 돼. 이게 이제 다 갚고 나한테 떨어지는 거란 뜻이죠. 지분 복객이. 지분이 자기 자본이란 말이에요. 갚고 나한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경비 빼고 무엇을 갚고 빚 갚고 빚이 미상한 저당 잔금이고 여기는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돼요? 투자 분석 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업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딱 5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5개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5개를 기억하는 게 더 쉽다 그랬죠? 어떤 게 있습니까? 현가라는 단어 붙어 있는 거. 현가라는 단어 붙어 있는 게 3가지 있다 그랬죠? 순현가법이 있고 또 무슨 현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몰라도 무슨 현가 붙은 거 3가지 있죠? 그 나머지 2가지가 뭐가 있잖아요. 또 수익성 지수가 있죠. 수익성 지수. 또 내부 수익률. 그렇죠. 이렇게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게 많아요. 벌써. 이것만 알아도. 예, 이거는 이제 연평균 순현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간이죠. 하나는 이제 순현가 중에서도 이거 순현가를 여러 기간으로 쪼갠 연평균 순현가가 있고요. 회수기간 중에 현가 회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 순수운에. 예, 그리고 얘네들은 순현가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0이에요, 1이에요? 0이죠, 0. 수는 빼서 계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고,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고,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얘가 외부 수익률이잖아요. 맞나요? 내부 수익률, 외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앞에서 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러면 채택한다. 이런 내용들 했었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 얘는 화폐시간 가치 고려하고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의 용어들을 익혀야만 그 다음 얘기가 돼요. 지금 이 어림셈법에서 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자, 이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할까 말까를 의사결정할 때는 수익률은 가능한 한 높을수록 좋잖아요. 수익률은 가능한 한 높을수록 좋아요, 수익률이. 근데 얘는 서로 역수관계 있죠. 여긴 역수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역수하면 얘가 되는데, 얘는 모두 다 율자가 끝에 다 붙어요. 율. 제가 지금 어떤 거는 이응을 쓰고 어떤 거는 리을을 썼죠. 예. 이게 다 맞춤법을 다 생각하면서 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고. 예.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틀린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이게요, 니은하고 앞에 글자가 니은으로 끝나거나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만 끝나는 경우에는 이응을 써야 돼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리을을 써야 돼요. 리을. 그러니까 수익이죠, 수익. 기역으로 끝났죠. 그때는 리을을 써야 돼요, 리을. 증가율 하죠. 받침이 없죠? 그러면 이응을 써야 된다고요. 환원율 하면은 니은으로 끝나죠. 이응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기가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 요 2가지만 이응이에요. 요 2가지 외에는 전부 다 리을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둘은 무슨 율, 수익률이에요. 근데 요쪽은 모두 무슨 승수예요. 여기도 무슨 승수고요. 여기서 무슨 승수고, 여기서 무슨 승수예요. 이거를 익혀놔야 된다고요. 이 단어를 익혀놔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된다고, 이게. 여기서도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위에 2가지는 무슨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여기 2개는, 위에 2개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것이고, 이 밑에 2개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거라고요. 지분 투자액하고 총 투자액, 이렇게 2개. 그래서 이것의 순서는 이 순서예요, 순서. 무슨 승수라는 말이 나오거나 무슨 율이 나오는데 내부 수익률은 아니에요. 요구 수익률도 아니에요. 무슨 율이에요, 하여간에. 예, 그리고 여기도 비율 분석법에 율이 많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부채에서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닌 율을 생각해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어떤 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될지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될지 이걸 빨리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에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총소득이 나와야 되느냐 순소득이 나와야 되느냐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될 것 같다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와야 되느냐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와야 되느냐 요 둘 중에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좀 잠 좀 깨우십시오. 지금 정신을 차려야 이 시간에 깨우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이 시간에 다 외우고 갈 수 있어요. 총투자액, 지분투자액, 총소득, 순소득, 세전수지, 세후수지. 자, 이 순서가 이게 먼저인지 느낌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지 말지를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그 소리는 투자액에 비해서는 소득이 될 수 있으면 많아야 되고 소득에 비해서는 투자액은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거 지금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률법은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 또는 소득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얘는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다고요. 근데 그 역수인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고요. 이거는 소득에 비해서 투자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얘들 역수한 것이기 때문에 분모분자만 바꾸는 거죠. 분모분자만 바꾸기 때문에 재료는 어때요? 재료는 같아요. 그냥 분모분자만 뒤집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나중에 생각하라고. 분모분자는 나중에 생각하고 재료를 먼저 따져야 되네. 재료를. 그래서 제가 어떤 용어를 말을 했을 때 그 재료를 항상 투자액을 먼저 생각해요. 총투자액이 나와야 될지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될지 그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투자액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소득은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소득 중에서 보세요. 내가 먼저 총소득이라고 말이 나왔어. 총소득이라고 말이 나왔다면은 다음에는 세전이나 세후 나올 수가 없다고요. 총소득 또는 순소득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지분투자액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세전이나 세후 말고는 나올 수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자, 제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순소득 승수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하나는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하나는 소득이 나와야 돼요. 항상 투자액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자, 이 순소득 승수란 말이 나왔을 때 어떤 투자액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보고 저쪽 보지 말고. 총소득이나 투자액이 총투자액, 지분투자액 둘밖에 없잖아요. 투자액은 몇 가지? 그러니까 전체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다 이거 하고요. 사실 근데 지분투자자는 뭐에 관심이 더 많아요? 전체 돈이 번 게 관심이 더 많아요?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액은 항상 총투자액 아니면은 내 돈 투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남의 돈 은행에서 빌린 거 전체 투자된 거 하고 내 돈에 대한 거 따지고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나왔어요. 순소득. 이거는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총투자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액은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야 되는 소득은 총소득 아니면은 순소득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네 가지 소득 중에서 총투자액이 나온 이상은 총소득 아니면 순소득밖에 없는데 얘는 앞에 이름이 순소득이라고 붙어 있는데 뭘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총투자액하고 순소득 나왔죠? 그럼 재료만 나왔으면 끝났다고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분모분자는 생각하지 말라고. 분모분자에 속지 말라고. 분모분자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요. 재료만 끄집어내도 그거는 반은 풀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지난주에 얘기로 하자면은 이게 10억이고 이게 7천만 원이에요. 예? 이게 10억이고 7천만 원.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적은지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투자액이 더 많겠어요? 소득이 더 많겠어요? 투자액이 훨씬 더 많지, 보통의 경우. 자, 그러면 10억 분의 7천 하면은 이게 율이 되겠어요? 7천 분의 10억 하면 율이 되겠어요? 우리가 퍼센트 율 계산할 때는
퍼센트 수익률 계산할 때는 10억분의 7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총투자액분의 순소득하면 무슨 유리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유리. 그러면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하면은 승수가 돼야 돼. 승수가. 재료만 끄집어내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이게 큰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걸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자꾸 숫자를 예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이게 큰 금액이고 이게 작은 금액이라고. 그러면 1000억분의 7천 하면은 7%밖에 안 되죠. 7%. 그럼 무슨 유리 되겠죠. 그 무슨 유리 바로 이 순소득 승수의 역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유리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숙제 낸 거예요. 이거 자꾸 연습하라고. 이게 무슨 유리예요? 이게 종합환원 유리. 이게 종합환원 유리. 엄청 중요해 이게. 감정평가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합 뭐라고요? 환원율. 종합환원율. 종합이라는 단어가 있죠. 종합. 총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종합 전체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세전 무슨 승수 나왔어요. 여기 투자액이 누구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그럼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이건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얘가 나와야 돼. 근데 총 투자액이 나온다. 이건 예선 탈락이에요. 맞잖아요.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예요? 볼까요? 네,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356쪽 보세요. 356쪽에 6번 보십시오. 356쪽에 6번 보시면 4번 지문 보세요. 4번 지문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세후가 나왔죠? 찾으셨어요? 자, 세후가 나오는데 총 투자액 나왔어요. 아, 저기 볼 필요도 없이 틀렸다고. 세후 전후하고는 누구하고 짝짓기 해야 된다고요? 지분 투자액하고 짝짓기 해야 된다고. 총 투자액이 나올 수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5번 지문 보세요. 지분 투자 수익률 했죠? 지분 투자 수익률인데 순영업 소득 나왔죠? 짝이 안 맞아요. 지분 투자 수익률 이런 게 나오는데 순영업 소득 나오면 되나요? 짝이 안 맞아요. 짝이. 얘는 순영업 소득은 순소득은 총순까지는 총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 투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그죠? 이 짝이 안 맞는, 짝에서 벌써 틀린 거예요. 분모 분자는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 않나요? 다음에 지금 그나마 짝이 맞을 수 있는 게 지금 3번도 안 맞잖아 지금. 순소득 순소득이 나왔는데 지분 투자액 나왔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소득이 나오는데 지분 투자액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총투자, 일단 투자액이 총투자액이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1번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으로, 총투자액하고 세후가 지금 짝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짝이 2번밖에 맞는 게 없죠. 2번밖에 짝이 맞는 게 없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짝이 맞아야 된다고. 짝이.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짝이 맞아야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자 그러면 세전 나올 때 누가 짝이 돼야 된다고요? 지분 투자액이 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분모 분자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분모잖아요. 이게 분자. 그럼 이게 율이 돼요, 승수가 돼요? 1보다 큰 수에 1보다 작은 수. 이게 1보다 작은 수죠.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율이 되는 거예요. 율이. 1보다 작은 수 수익률 계산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율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승수는 세전현금 수지 승수예요. 그냥 승수는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하면 돼. 이거 이렇게 가면 이게 분모분의 분자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의 율이 뭐냐? 지분 배당률. 그것 때문에 10번 훈련시킨 거라고. 10번. 지분 배당률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안 냈어요? 괜히 제가 막 시키지도 않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안 냈어. 숙제 안 냈어요. 근데 어디서 수업 듣고 왔어요? 숙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둘 중에 하나는 딴 데 갔다 온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딴 데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지분 배당률이라는 걸 따로 기억하시라고. 세후 수익률은 쉬워요. 세후 수익률은. 왜?
뭐를 이용한 거니까? 세후연금 수지를 이용한 거니까 세후 수익률은 쉽다고요. 그리고 세후연금 수지 승수도 세후 승수 여기 어디 갔냐? 이쪽으로 이제 다시 올게 이쪽으로. 여기가 무슨 승수예요? 총, 순, 전, 후 이렇게 간다고요. 여기 무슨 승수? 세후현금 수지 승수예요. 여기는 그대로 소득에다가 승수란 말 붙이면 돼요. 이쪽은. 그럼 여기는 무슨 승수? 세전현금 수지 승수. 여기는 순영업소득 승수 또는 순소득 승수 하면 돼요. 여기는 총소득 승수. 그냥 소득 뒤에 승수만 붙인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은 너무 쉽겠죠. 세후 수익률 하면 되잖아요. 여기도 세전 수익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게. 세전 수익률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고. 이것도 순소득 수익률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고. 예? 그냥 그대로 수익률 붙이면 되니까. 예? 아이디어가 뭐예요? 아이디어가 이거 총소득 수익률 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 세후승수, 세전승수, 순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 총소득 수익률, 순소득 수익률,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요 세 가지는 용어를 달리 쓴다고. 요 세 가지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것을 지분 배당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전 수익률이란 말도 써요. 세전 수익률이란 말도 쓰는데 요 자리에 어이구 너무 흥분해서 여기까지 놀랐네. 얘는 지분 배당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세전 수익률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래서 요걸 기억해야 된다고. 요 단어를. 요게 좀 요렇게 하면 좋겠는데 요걸 더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순소득 수익률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는데 요거보다는 뭐를 더 많이 쓰느냐. 아까 종합 환원율 이거 투자론의 저기 감정평가론의 수익환원법에서도 나와요. 이게 종합환원율. 그 종합환원율에 가서 보세요. 종합환원율. 감정평가론에 가보세요. 이거를 지금 재밌으셨어요? 할만하죠. 이렇게 하니까. 할만하다니까. 이걸 안 해서 그 10번을 안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번을 쓰면 훨씬 쉬워 이게. 저 감정평가론 가보세요. 이거요. 이렇게 하면은 용어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계산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이거 그냥 딸랑 요것만 묻는 문제 있어요. 순소득 승수를 구하여라. 딸랑 요런 문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순소득 승수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재료를 빨리 찾아내면 되잖아요. 재료가 뭐예요? 순소득 하면 재료가 투자액은 총투자액 나와요. 순소득은 총투자액이 나와요. 투자액은. 소득은 총투자액이 나왔으니까 순소득 하니까 순소득 나와야지. 그냥 순소득. 총투자액과 순소득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승수니까 분모 분자를 한 번은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총투자액이 100억인데 순소득이 10억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경우는 10억분의 100억 하든가 100억분의 10억 하든가 그 중에 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순소득 승수를 물었을 때 5, 10, 15, 20, 25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100억분의 10억 해가지고 그게 10이 나오겠어요? 그게? 100억분의 10억 하면 0.1 나올 거 아니에요. 승수를 묻는 문제 지문에 0.1이 없어요. 그럼 100억분의 10억 해서 안 나오면 10억분의 100억 하면 되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료를 빨리 구하는 게 중요해요. 재료를 빨리 찾아내야 된다고. 그래야 이렇게 뒤집든 저렇게 뒤집든 간단하게 둘 중에 하나니까. 재료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종합환원율은 저기 감가가 아니고 수익환원법에 자, 어디 가면 있는가 하면은 633페이지, 4페이지. 이게 633페이지 가면 수익 가격 있죠? 수익 가격 환원율분의 순수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저기 어디로 가셔야 되는가 하면은 636쪽으로 가보세요. 636쪽. 636쪽에 가면은 부동산 가격분의 순수익이라는 공식 있죠? 찾으셨어요? 박스 안에 부동산 가격분의 순수익 있죠? 그 순수익이 바로 순영업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순영업소득 써놔도 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 순수익에 순영업소득 써도 된다고요. 보고 있지 마시고 그 순수익 자리에다가 순영업소득 쓰시라고. 예, 그 순수익 자리에 순영업소득을 써도 된다고요. 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
시장에 제가 아까 지난주에 했던 이거 10억 매물로 나왔다 그래서 10억. 그죠? 10억 매물로 나왔는데 4억은 내 돈이고 6억은 돈 빌린다 그랬죠. 그래서 10억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총 투자액이 얼마? 10억이죠. 그 총 투자액이 그 부동산 가격만큼 안 해요. 부동산 가격하고 총 투자액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나 총 투자액이나 같다고요.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에 말하는 그 환원율이나 지금 투자론에 난 그 환원율이나 그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놈이라고요. 예, 써요. 같은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총 투자액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고 나왔어요. 매물로 10억이 나왔다고 했어요. 매물로. 그럼 매물로 10억이 나왔으면 얼마 줘야 돼요? 10억 줘야지. 그럼 내가 투자하면 10억 투자했다 그랬지. 얼마 투자했다 그래? 그 가격만큼 총 투자액이 그랬다. 총 투자액이. 물론 내 거는 따로 계산해야 되지만. 자, 그래서 지금 얘만 따로 더 해야 된다. 얘 세 개. 이쪽에. 여기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요 위에는 총 자산 회전율이라고요. 이걸 더 해야 된다. 이 용어가 익숙해야 된다고요. 얘는 재료가 뭐하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총자산 회전율은 총투자액하고 총소득이 나와요. 맨 위에 거는. 얘는 총투자액하고 순소득이 재료로 나와야 돼요. 얘도 총투자액과 순소득이 재료로 나와야 된다고. 재료는 요놈 재료나 요놈 재료가 같은 재료라고요. 그냥 뒤집고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있기 때문에 얘 재료나 얘 재료가 같다고요. 어차피 총투자액하고 순영업소득이 나와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재료만 골라내라고 일단은. 됐죠? 한 번 더 숙제입니다. 네. 지난주에 안 냈어도 이번 주 숙제. 네, 제가 인증샷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수백, 거의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들이 동영상 듣는 분까지 한 1000명은 될 거예요. 지금 밴드 회원이 800명이 넘으니 870명, 780명? 한 800명 되니까. 그러니까 한 1000분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중에 딱 2명 숙제했어요, 2명. 회채를 들거나 회채를 들고. 딱 2명이 사진으로 찍어 보냈어요. 지난번에 수요 공급에서는 잘만 하더니만 숙제를. 이번은 딱 2분. 자, 이것만 되면은요, 이론적으로 출제하는 거는 100%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어 묻는 거니까. 뭐를 뭐로 나누고, 뭐를 뭐 어떻게 하고, 뭐하고 뭘 하고 짝짓기 하고, 이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네, 안 하네, 이런 것만 묻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 보여도요, 이런 문제는 아주 쉬워요. 100% 맞출 수 있고, 작년에는 여기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해마다 나오다가 여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이 확률상. 아시겠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간단한 계산 문제는 누워서 떡 먹기 이게. 간단한 게 예를 들어 순소득 승수를 구하여라. 그럼 빨리 뭐만 찾아서 재료만 찾아라. 순소득 승수하면 재료가 총투자액하고 순영업소득 이렇게 재료만 찾아서 빨리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총투자액 찾는 거 안 어렵거든 대부분. 총투자액은 문제에서 바로 알려주잖아요. 그 중에 내 돈 얼마고 빌린 돈이 얼마고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그런 형태의 문제는 순영업소득을 문제에서 바로 줄 때가 많아요. 순영업소득만 묻는 문제라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항목을 주고서 묻겠지. 그죠? 근데 순소득 승수를 묻는 문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순소득 승수까지도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면은 시간이 너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문제를 내더라도 유효총소득이 1억이다. 그리고 영업경비를 비율로 줄 가능성이 많아요. 영업경비는 40%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오늘은 이제 야단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대신 이제 금융론을 좀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참 복습되셨나요, 좀? 이거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지난주 수요일쯤인가
한 번만 이렇게 더 들으면 수업 시간에 한 번만 더 들으면 다 외울 수 있겠대. 수업 시간에 한 번만 더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되느냐?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 투자액이 나왔을 때는 전후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총 소득이나 순영업 소득으로만 가야 되고요. 지분 투자액이 나왔을 때는 세전연금 수지나 세후연금 수지만 가야 되지. 그렇게 짝짓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 배당률. 이것도 사실 안 어려워. 지분 배당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에서 이미 우리는 지분 투자액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는 세전이나 세후밖에 없는데 세후는 다 세후가 붙어 있어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도 붙어 있고 세후가. 세후 수익률도 세후가 붙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 하면 세전 현금 수지밖에 나올 게 없어요. 세후는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사실은 쉬워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 그 조금을 안 해서 대부분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이제 금융론을 들어가서요. 금융론은 이제 앞부분에 간단한 것만 좀 설명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금융론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별로 할 게 없고요. 378쪽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있죠. 자, 요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379페이지에 부동산 금융의 위험. 자, 요 중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거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요거는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것의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이에요. 요것은 채권 발행이에요. 우리 왜 증권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증권시장에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을 때는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하고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을 때는 부채금융을 조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징이 뭔가요? 이 지분금융은 실적에 따른 배당을 하는 거죠. 근데 부채금융은 정해진 이자를 주는 겁니다. 실적과 관계없이 정해진 이자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특징이 비소구금융이에요.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비소구금융 뭐라고요? 요구할 수 없다. 이게 뭘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다. 얘네들이 혹시라도 망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망하더라도 여기에 돈을 투자했을 때는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구금융이에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사업에 망해도 담보로 제공한 그 가액이 충분치 않더라도 다른 것을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돈을 조달해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왜 그 기업들이 뭐 시설 투자하려고 왜 많이 빌리잖아요. 은행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장사가 잘 되면은 이제 물건 팔아서 갚으면 되죠.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사채를 발행한대요. 회사채를. 근데 회사채 발행하는 목적을 잘 봐야 돼요. 혹시라도 투자를 하실 때는. 그 회사채를 발행하는 목적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면은 그나마 그냥 평균적인 정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래 한 번 더 보자 이런 정도고요.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죠. 이런 회사는 괜찮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 투자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더 한다는 얘기는 뭔가가 앞으로를 긍정적으로 보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금을 차입하는 목적이 영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한대요. 이런 회사는 볼장 다 본 거예요.
지금 물건 팔아가지고 운영 경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회사는 얼른 이제 도망가야 되는 회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중개사무소를 오픈했어요. 중개사무소 오픈하면은 월 임대료 줘야 되고, 실장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관리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매달 내는 그 뭐 정보 저기 사이트에 매달 내는 거 이런 뭐 백몇십만 수백 몇백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달 임대료 수입해서 그 경비가 충당이 안 돼서 딴 데 빌려와 가지고 월급 주고 이러는 상황이라면은 얼른 문 닫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비는 최소한 충당을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어야 뭐 그동안에 빌린 돈 갚기라도 하고 무슨 뭐 남는 거 내가 집에 가서 쓰기도 하고 하지. 그것도 충당 못 한다면 얼른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부채금융, 사인 자본을 조달, 사채를 발행한다 뭐 이런 거요. 채권 발행한다. 이거는 부채금융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종류가 우리 부동산 쪽에서 이제 종류가 이쪽은 리츠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션 있죠. 신디케이션 이거 투자자 모집 방식이에요.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이제 지분의 그 수익률에 따라 수익에 따라 배당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조인트 벤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종류를 좀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지분금융 방식이고, 부채금융 방식은 MBS, ABS에 속하는 거죠. ABS가 더 큰 말이에요, 이게. MBS는 속에 속하는 말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 부채금융이에요. 무슨 그 저기 신탁금융 하는 거 있거든요. 신탁금융 이런 거는 부동산 신탁을 통해서 자금을 대출받는 거거든요. 이것도 대출받는 거예요. 이런 대출받는 거는 전부 다 부채금융이에요. 아셨죠? 이걸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채무불이행 위험이나 조기상환 위험, 요 두 가지 모두 다 누구의 부담이 되는 위험이다? 모두 다 아니에요. 대출자.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들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요.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 빌려간 사람이 차입 기간 동안 꼬박꼬박 어기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좋죠. 너무 일찍 갚아도 별로 안 좋아요. 자금 운용상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갚는 게 제일 좋고 안 갚아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하든 조기 상환하든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정도로 일단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쉬고 뒤에 가는데 혹시 이제 문제를 보실 때 383쪽에 4번 문제 있어요. 4번. 4번 문제는 그냥 참고로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메자닌 금융 이런 말이 나오죠. 383쪽에 4번이에요. 383쪽에 4번. 얼른 찾아야 돼요. 얼른. 그거는 메자닌이란 말이 나오죠. 네. 이런 거는 참고하세요. 그 참고 써놓으세요. 참고. 메자닌 이런 건 참고. 이런 거는 굳이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좀 쉬고요. 저당 상환 방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